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광개토 태양능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입니다. 앞 시간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본 광개토 태양 비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단재 선생에 이어 민족사의 기반을 닦아놓은 위당 정인보 선생이 본 광개토 태양 비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보 선생은 단재 신채호 선생보다 13살 아래입니다. 위당이라는 호와 함께 담원이라는 호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위당이라는 호는 일반인들이 애호하는 호이고 담원이라는 호는 정인보 선생이 스스로 사용한 호입니다. 전집 이름도 담원 전집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당이라는 호보다는 담원이라는 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담원 선생은 서울에서 태어나 17세에 한국적인 양명학을 공부한 것이 그의 의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3년에는 상해에 와서 단재 신채호 선생, 예관 신규직 선생을 만나 비밀 결사체인 동제사를 결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펴낸 조선 고족도부는 그의 학문적 관심을 우리 국사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선친으로부터 우리나라 역사책을 좀 모아두어라, 남의 것은 공부하면서 내 일은 너무도 모르더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기나 자치통감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역사는 공부하지 않는 당시의 지식인들을 질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원 선생도 이와 다르지 않아 다른 것에 몰두하여 세월을 보내다가 문득 총독부의 조선 고족도부를 보고 분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건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총독부의 음모를 깨닫는 순간에 언제든지 깡그리 부셔버리리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1935년 1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5천년간 조선의 열을 283회 연재하였으며 해방 후에 이를 모아 조선사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신문사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담원 선생은 해방 직후에 국학대학을 설립하였으나 1950년 6.25 때 납북당해 그가 꿈꾸어온 민족사학은 남한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병도를 비롯한 식민사학이 독점독식하게 되었죠. 선생이 처음 주장하셨던 조선의 얼을 중심으로 그의 얼사화는 끝내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북쪽 자료에 의하면 담원 선생은 1950년 9월 7일 서거했다고 합니다. 담원 선생의 조선사 연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여 광개토 태양으로 끝납니다. 그는 광개토 태양을 조선사 연구에서 영락 태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발행을 중지당하는 정간 처분을 당함에 따라 영락 태왕에 대한 연재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인 1946년 조선사 연구가 출간 시에 이 마지막 원고가 누락되었다가 1983년 연세대에서 담원 문집 출간 시에 고구려 폐허과 영락 태왕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사 연구의 마지막에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사 연구는 광개토 태양으로 마치게 되었지만 광개토 태양의 업적을 전부 기록하지 못하고 중간에 마감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다만 광개토 태양 비문에 대해서는 1930년에 광개토 왕릉기 비기라는 논문과 광개토경 평안호태왕릉 비문 성략이라는 유고 논문을 별도로 남겨놓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조선사 연구에 나타난 광개토 태왕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광개토 왕릉비 비기와 비문 성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담원 선생은 동아일보 연재에서 광개토 태왕을 시종일관 영락태왕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비문도 영락태왕 비문이라고 부릅니다. 신문 연재 283회 중에 영락태왕에 관한 기록은 277회부터 모두 7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영락태왕 비문 중에서 인용한 비문 구절을 단군편과 고구려 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군편에서는 비문 서두에 나오는 출자 부부여 천재지자를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재지자는 해모수를 가리키는 말로 보았고 스스로 손자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한 것은 대대로 천재의 아들 출신이라는 것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천재는 단군까지 올라갑니다. 단군도 천재의 아들 출신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은 고구려 편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첫째, 담원 선생은 비문에 나오는 영락 5년 을미년이라는 구절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락 5년 을미년은 서기 395년입니다. 따라서 태왕이 등극한 영락 원년은 391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삼국사기는 391년 신묘년을 영락 원년으로 보지 않고 392년을 원년으로 기록해서 1년이 늦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을미년 395년을 영락 5년이 아니라 4년이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태왕의 비문이 아니었으면 자칫 우리가 틀린 연대를 사용할 뻔했습니다. 또 담원 선생도 태왕이 391년에 등극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인 고국양왕의 연대 표기도 고국양왕 9년은 392년이 아니고 고국양왕
왕 8년은 391년으로 영락 1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비문의 한 구절이 삼국사기의 연대 오류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둘째, 앞에서 말한 대로 담원 선생은 광개토 태양을 영락 태왕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영락은 연호입니다. 왕이 새로 즉위하면 그 해에 고유한 이름이 붙여집니다. 갑자년, 을축년 하면 이것은 60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갑자년이고 누구의 을축년인가를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을미년을 예로 들었는데 그냥 을미년이라고 하면 어느 왕이 을미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붙여서 영락 5년 을미년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호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영락 태양이 즉위하여 5년째 맞이한 을미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서기 연호로는 영락 5년 을미년은 서기 395년입니다. 이처럼 연호는 그 나라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연호가 없을 때는 중국의 연호를 빌려다가 사용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 연호를 빌려다 쓰다가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는 번양, 광무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황제 국가가 되어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천황의 연호인 소화 연호를 강제로 쓸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도 일제 시대에 나온 책들을 보면 소화 몇 년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해방 후에는 단기 연호를 사용하다가 5.16 이후에 서기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개토 태양의 영락 연호는 우리 역사상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연호라는 데 그 의의가 큽니다. 담원 선생은 영락 태왕의 태왕이라는 호칭은 최고의 군주, 즉 왕중 왕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셋째, 비문의 영락 5년 기사에 나오는 왕은 비려를 친히 정벌하였다. 부산을 돌아 염수가에 이르렀다 하는 구절을 인용하고 이에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담원 선생은 비문에 나오는 비려는 거란의 부족으로, 통전에서 말하는 필려부 또는 진서에서 말하는 비리로 보았습니다. 또 부산은 흥한영으로, 흥한영은 만주어 금아림의 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규도 흥한영을 금아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화의 옛 이름이 부평인 것처럼 많은 보물을 뜻하는 금이 곧 부자, 부와 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문을 인용한 곳은 영락 5년 을미년 기사에 나오는 어가를 돌려 환국하였다. 이때 평탄한 길로 납시는 길에 동쪽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평도에 대한 해석을 평탄한 길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담원 선생은 고구려 편에서 3차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것은 광개토 왕릉비 비기와 비문 성리학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통해 비문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담원 선생은 1930년 조선 어문연구에서 고구려 광개토 태양 릉비 비기를 처음 서술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본인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논박하였습니다. 즉 왜가 신묘년에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함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병신년에 고구려와 백제가 싸운 사실에서 반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백제가 일본의 신민이었다면 5년 뒤에 고구려와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담원 선생의 논지는 일본 학자들의 해석이 역사적 사실에도 어긋나 한문의 문맥으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일본이 그 당시 백제와 신라를 공파해서 신민으로 삼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요. 또 물리가 어긋나므로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말은 맞지 않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부정하였습니다. 또 담원 선생은 1955년 발표된 비문 성략에서 신묘 병신년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백잔 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이외의 신묘년내 도해파 백잔 연침 신라 이위 신민 이육년 병신 왕 궁솔 토리. 해석을 보겠습니다. 백잔과 신라는 예로부터 태양의 송민이다. 외가 신묘년에 고구려를 침략하여 왔으므로 고구려는 또한 바다를 건너가 공략하여 서로 쳤다. 백잔이 외와 내통하여 신라에 불리하게 하였으므로 태왕이 생각하기를 이들은 나의 신민인데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노하여 6년 병신에 태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여 신라를 이롭게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담원 선생은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송민이라는 전제하에 백잔이 고구려를 배반하여 외와 함께 신라를 신민으로 삼으려 한 것에 대해 징벌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은 문제의 백잔 신라의 두 글자 결자에 대해 연침으로 고결하였습니다. 연침이라 백잔이
선생이 외와 내통하여 신라를 침략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담원 선생은 연침설에 대해 이 연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하를 살펴볼 때 문장의 의미는 결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이어 만약 백잔과 신라 중에 어느 하나가 외인과 연합하여 그 하나를 침략하였다면 태왕은 분명 더욱 분노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학자들의 논지는 대체로 정인보 선생의 논지를 따라 서술하고 있으나 일부 식민사학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일본 측 해석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박시영을 비롯한 북한 학자들도 대체로 담원 선생의 학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에서는 순우리말로 비문의 첫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시조 추모왕이 창건한 터라는 구절을 내 비릇은 한배 추모 임금터 처음 만드실제라고 우리말로 풀이하였습니다. 우리의 고유어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일절 노래,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 개천절 노래의 작사를 어느 분이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담원 정인보 선생이십니다. 담원 정인보 선생은 광개토 태양능비 해석을 통해 우리결의 5000년의 어를 되찾고 이를 계승시키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광개토 태양 비문의 초기 연구와 관련하여 단재 신채호 선생과 담원 정인보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실로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분이 이룩한 학문을 두 분의 호인 단재의 단과 담원의 담을 따서 가칭 단담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광개토 태양이 있고 단군이 또한 그 중심이 됩니다. 단담학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원 정인보 선생이 본 광개토 태양 비문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광개토 태양 능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였습니다.